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기존 60% 관세 이외에 1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도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제를 멕시코와 캐나다의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침략을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미국으로 대량의 약물, 특히 펜타닐이 반입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중국 대표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 모든 마약상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말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거쳐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그들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추가 관세 외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세 국가에게 국경 보안 강화 및 미국으로의 펜타닐 밀반입 단속을 위해 더 강력하게 노력하라는 압박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국은 중국에 최대 70%의 관세를 추가로 물릴 수 있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전복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공식 종결됐습니다. 나머지 재판도 연기되거나 진행이 중단돼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상 처벌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평가입니다. 타냐 축탄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선거 전복 사건 혐의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공소 취소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전복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해당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6쪽 분량의 공소 취소 요청서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기소되거나 처벌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법률 의견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트럼프 당선인의 신분 때문에 재판을 포기한 것입니다. 특검도 이번 결정이 트럼프 당선인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요청서에서 이번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의 타당성이나 설득력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기소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이 변했다며 11월 5일 선거 결과로 피고는 2025년 1월 6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준되고 1월 20일 취임할 예정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플로리다 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문건 유출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남아있던 사법 리스크 상당수를 덜어내게 됐습니다. 특검 외에 다른 두 사건은 선거가 연기되거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처벌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검의 공소 취소 결정이 알려지자 즉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사건들은 내가 겪어야 했던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고 불법적이며 결코 제기돼선 안 됐다며 기소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계획에 이민자 사회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한 불법 입국자와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는 서류 미비자는 물론 유학생과 심지어 영주권자까지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추방 공약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망명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작아도 일단 신청의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민 변호사와 불법 체류자 지원 단체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영주권이 있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있다며 모두가 겁에 질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엔 영주권이 있는 합법 이민자가 약 1,300만 명이며 허가 없이 입국한 불법 이민자 역시 1,1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대학들은 유학생 등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 대학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웨슬리언대는 최근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취임 전에 미국에 와 있는 게 미국 재입국이 힘들어지는 것을 피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해외에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귀국을 미루는 한국 국적자의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습니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병역 기피자의 입영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해외에서 시민권 등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 대상 동포비자 발급 제한도 기존 38세에서 40세까지로 올렸습니다. 유 의원은 매년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가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미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 시 인천공항에서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은 물론 다양한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외교부, 법무부, 관세청과 함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청 민원실 인천분소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하고 내달 2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동포청은 당초 서울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 본청이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 분소를 뒀으나 출입국하는 재외동포가 더욱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 분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포청은 인천공항 민원실에서는 국적, 출입국, 동포 사증, 병무, 세무, 가족관계, 고용, 보훈, 국민연금, 건강보험, 운전면허 등 재외동포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재발급, 재외국민 귀국 신고 등 해외 이주 관련 민원 서비스도 일부 제공합니다. 동포청 민원실이 들어서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 정부 종합행정센터에는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센터, 관세청 여행통관 민원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청 민원 업무를 비롯해 종합적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부정수급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무려 300만 명이나 된다는 지적입니다. 엠파이어 센터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혹은 에센셜 플랜 자격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는 이들은 3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파이어 센터가 뉴욕주 보건국과 연방 센서스국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에센셜 플랜 자격에 해당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이들은 약 550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총 850만 명이었습니다. 300만 명은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을 버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초과 등록자인 셈입니다. 초과 등록자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19년 기준 초과 등록자는 160만 명이었지만 팬데믹 기간 360만 명까지 늘어난 후 다시 300만 명 초반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엠파이어 센터는 팬데믹 이후 느슨해진 소득심사, 소득을 숨기거나 각종 예외 정책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진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빌 해먼드 엠파이어 센터 건강정책 수석 연구원은 뉴욕주는 메디케이드 남용을 없앨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도움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 인구 중 메디케이드 혹은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리는 주민은 약 44%에 해당합니다. 10년 전 대비 약 15%포인트 늘어난 비율이며 관련 정부 지출은 500억 달러 규모에서 1130억 달러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들은 총 24만 7,500명으로 2015년 12,000명 대비 급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1월 5일부터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뉴욕주 정부 및 연방정부 등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서 통행료 시행이 가시화됐지만 다음 달 20일 시행 반대 소송 심리가 열리는 등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이 최종 변수로 남았습니다.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이 기본 통행료 9달러를 부과하는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FHA는 이미 통행료 시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돼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며 승인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5일 혼잡통행료 시행에 필요한 뉴욕시 및 뉴욕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된 셈입니다. 통행료는 주간 시간대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부과되며 기본 통행료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이지패스 결제 기준 9달러지만 2028년부터 12달러로 오르고 이후 2031년에는 15달러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종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4일부터 19일까지 새롭게 확정된 시행안 홍보를 위해 8차례 웨비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행료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또다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최소 9건에 달하며 뉴욕시 교사노조와 뉴욕 트럭운송 연합 등이 제기한 소송은 오는 12월 20일 구두 변론을 청취하기로 해 법원이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 등이 제기한 다른 소송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통행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첫 주에 혼잡 통행료를 폐기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생우유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어제 로팜이란 회사에서 생산한 크림탑 생우유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됐다며 이 제품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우유는 유통기한이 오는 27일까지인 제품으로 주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 회사는 해당 우유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된 생우유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만 현재까지 이 우유를 마시고 병에 걸린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우유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우유와 달리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아 유해세균 및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생우유가 특히 취약계층에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바이러스가 있는 생우유를 마시면 질병에 걸릴 수 있고 해당 우유를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져도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0월 이후 사람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29건 보고됐고 대부분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소와 직접 접촉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증상을 보였고 입원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